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성장주라는 타이틀 아래 2차 전지 대비 확연하게 소외돼 있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늘고 있죠. 다만 개별 기업적인 이슈에 따른 영향일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섹터로의 수급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또한 하나의 큰 선택지로 넣고 가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오늘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관통하는 트렌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장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분을 모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정말 수많은 질문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트렌드부터 하나씩 좀 짚어 가볼게요. 이 노보노디스크 삭센다가 미국 FDA로부터 부족한 약품이다라고 리스트 등재됐다라는 이슈도 들려오고요. 이런 식으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의 관심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쪽이 올해 가장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일단 시장이 큰 분야에서 서프라이징한 데이터가 나온 의약품이 나올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가 항상 좀 크게 반등을 했었던 네. 역사적인 그런 통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만과 당뇨가 관리 질환이기도 하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의약품이 나올수록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이제 당뇨와 비만이 교집합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이제 8억 명 정도는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당뇨 치료제들을 출시하면서 이 치료제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뇨 치료제들이 또 비만 치료제들로 같이 적응증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가 GLP-1을 타겟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GLP-1은 포만감을 느껴준다고 착각을 하게 해주는 타겟이기 때문에 당뇨 치료제이자 비만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게 관련 뉴스를 찾지 않아도 눈에 많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이자나 노바티스 이런 쪽 이슈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글로벌 빅파마 이야기에서도 말씀 주신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이런 쪽 시세만 저희가 연일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쪽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좀 종목이나 기업들을 압축해서 봐야 될지 궁금해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펩트론이나 오늘 SK케미칼도 급등하고 있고요. 당뇨 원료 물질 혹은 건강기능식품 혹은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들 너무 전방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압축해서 가고 싶어요. 사실 당뇨 치료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최근에는 펩트론인데요. 그 이유는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자체적으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상승세는 비교해서 조금 부진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과 같은 당뇨병 치료제에 쓰일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식욕 억제 GLP-1을 타겟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고요. 이제 당뇨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쪽도 마찬가지로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이렇게 교집합인 경우가 많아서 적응증 확장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이제 아이센스가 있습니다. 아이센스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당뇨라는 게 관리 질환이다 보니 GLP-1을 타겟한다고 모든 게 다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당뇨 전체 포트가 좀 큰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도 말씀 주신 종목들 시세가 너무나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보건 목표 자체를 만성질환 관리로 바꿨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만성질환의 근원이 비만, 당뇨 등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다른 빅 트렌드 ADC를 많이 꼽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암 항원을 약물이 공격을 딱 해가지고 요거 암을 죽여준다 하는 차세대 항암 기술 요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말 자체도 어렵고 사실 관련해서 M&A도 많다라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와요. ADC가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표적 항암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에 다이렉트로 약물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효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ADC 같은 경우 독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유방 항암제인 엔허투만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는 조금 더 차세대 물질을 발굴하려고 좀 노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방 항암제에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항암제는 서프라이징한 데이터가 나온 기술로 좀 주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계약도 ADC가 올해 제일 많았고요. 이제 M&A도 화이자가 코로나로 번 돈을 시즌을 인수하면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C가 글로벌 트렌드인 거는 확실한데요. 네. 국내에 관련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 국내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관련된 기업이 레고캔바이오가 있습니다만 레고캔바이오가 임상 진입을 한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 대비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국내에서는 관련 ADC 관련주가 조금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연결고리 있는 레고캔바이오 외에 또 좀 주목할 게 있을까요? 이제 레오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허투 타겟의 유방암 항암제 임상 데이터를 최근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임상 데이터도 지금 제일 잘 팔리고 있는 N02 대비 꿀리지 않았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는 되려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레오캔바이오도 중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투랍2를 타겟하는 고형암 항암제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볼만하지 않나. 화이자가 시즌이라는 글로벌 1위 ADC 항암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빅파마들이 되려 이제 시즌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줄은 거잖아요. 가능성이 줄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단에 있는 ADC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ADC도 같이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확 드네요. 말씀 주신 대로 뭐 시즌의 대체 측면에서라도 관심 받을 만한 기업들 어디가 있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캔바이오도 저희 같이 주목해 가도록 할게요. 요즘 사실 제약바이오에도 글로벌 빅 트렌드인 AI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루닛, 뷰노, 딥노이드, JLK 관련해서 연결된 종목들이 너무나 좋은 시세를 내고 있어요. 이쪽에 대해서 연구원님 씨가 궁금해요. 일단 글로벌 AI 대장인 엔비디아조차 리커전에 투자를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의료 AI, 그러니까 AI 바이오는 정말 큰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과거에도 언급이 많이 되었었지만 작년까지는 글로벌 기업들도 적자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주가 추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다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AI 쪽이 지금 해외 파트너십도 많아지고 있고 정부들이 조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큰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의료 AI 쪽에 파트너십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바가 있으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AI 진단 그리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디지털 헬스케어로서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가 붙어있는 의료 AI 쪽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쉽게 좀 내려오기보다는 시세적 측면에서 지속 관심을 두고 저희도 체크해 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이번 주 들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받고 반등을 보이는 종목들도 꽤 돌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관련해서도 한번 실적 체크 측면에서 좀 섹터에 대해서 시각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큰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혹은 SK바이오팜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반기보다는 다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놓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자, 하반기가 대부분 대형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도 있고 10월에 에스모라는 암학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에스모에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 됐든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2분기가 바닥이 될 수 있고 이 바닥이 아니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다 선제적으로 조금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컨센서스에 부합, 뭐 SK바이오팜도 부합, 뭐 유한양도 다 부합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보자는 측면으로 지금 실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김에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살짝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의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삼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모멘텀도 있고 4공장, 5공장 계속해서 긍정의 이슈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늘 고민되는 건 지금 사도 되는가? 어떤 의견이세요? 물론 그런 보고서를 주셨으면 지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이시겠지만 네, 좀 더 힘을 실어 주신다면.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가 작년 하반기보다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성장세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도 나왔었는데요. 하반기가 일단 더 좋습니다. 이제 회사 측에서도 상저하고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하반기에는 4공장 가동률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계약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성장세도 옛날만큼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기대해 보실 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과 레카네맙이 정식 승인을 받게 된다면 바이오젠과 일라이릴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트너사로 지금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정식 승인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집니다. 뭐 이미 바이오젠은 정식 승인을 받았지만 네.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도 올해 안으로 정식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그래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게 이제 5공장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지금 그래도 70만 원대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는 내내 제가 눈이 반짝반짝하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도 한 3% 가까이 올라갑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삼바 질문 드렸으면 어김없이 이어지는 게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일 것 같아요. 서정진 회장 등장 이후로 합병에 대한 기대감 꽤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속도 낸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냐 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쪽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보다는 이제 합병 기대감이 이슈,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보험 등재가 조금 지연되면서 기대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말로는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사보험의 등재가 안 된 것이지 공보험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공보험에 대한 보험 등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과거에 인플렉트라 보험 등재를 할 때 공보험부터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합병 기대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3사 합병보다는 요즘에 2사 합병이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말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합병을 하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합병이 진행이 된다면 확실히 셀트리온에 있어서도 몸집 키우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의 경우 지금 판매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올해 승인 신청이나 승인이 될 약물들이 5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정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합병 기대감에 승인과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시장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외에 또 바이오를 하나의 선택지로 올려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답을 들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과연 연구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두고 보시는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바이오텍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보로노이 그리고 LNC 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돌면서 빠졌었는데요. 되려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가 전량 40%의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180억 원 정도인데 정말 빚을 내서라도 유상증자에 본인이 참여한 만큼 자신감?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보로노이도 임상 모멘텀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임상 1상 신청을 한 BRN11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승인이 8월에는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승인 이후 환자 투약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에 남아 있고요. 이제 파트너사인 오릭파마의 경우에도 임상 1 비상 데이터 오픈이 9월에 있는 임상 학회에서 오픈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12월에는 유방암 학회에서 허투 타겟의 표적 항암제 전임상 데이터를 풀로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로노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하반기에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초기 임상 단계인데도 GDC 분야는 임상 1상 데이터만으로도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그랬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LNC 바이오는 심플합니다. 최근에 작년에 11월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LNC 바이오의 메가카티 골관절염 치료제의 경우에는 8월 중으로 식약처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실비 적용이 될 것이고 출시를 하면서 많이 팔리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LNC 바이오도 좀 계속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큰 기업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SK 바이오팜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SK 바이오팜의 경우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금 SK 바이오팜은 사장님이 바뀌면서 비용 통제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비용 통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 4분기 이후에 내년에도 흑자 전환은 계속될 것이고 SK바이오팜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엑스코프리 처방수가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매출액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겠다. 거기에 이제 내년에는 월간 처방수 기준으로 그래도 글로벌 MS 1위가 오리지널 기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때를 기대해보며 SK바이오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한양행 오늘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 네. 유한양행이 있는데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레이저 티닙을 라이선스 아웃한 J&J가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그리고 J&J가 레이저 티닙 병용 임상 데이터를 올해 10월 에스모 학회에서 오픈한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J가 레이저 티닙의 임상 데이터 오픈을 당긴 만큼 그만큼 임상 데이터에 있어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임상 환자 모집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됐구나. 그렇다라는 거는 환자들 사이에 되게 좋은 소문이 돌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티닙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유한양행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0월 전까지 그래도 계속 볼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에스모에서 임상 데이터가 정말 잘 나오게 된다면 승인도 조만간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하는 블록버스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LNC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각각의 모멘텀 짚어주셨어요. 문득 SK바이오팜 얘기하실 때 시청자분이 SK에 대한 거부감을 좀 드러내세요. SK 기업들에 대한 거부감이랄까요? 맞아요. 조금 고생하신 분들이 꽤 네,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 올랐던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노바백스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에 따른 약간의 금액이 많이 떨어진 점이 아무래도 큰 타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도 하반기부터 다시 매출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머크와 에볼라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약간은 반영이 될 거지만 큰 틀로 봤을 때 정말
업사이드가 커지려면 지금 진행 중인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이 출시될 때가 되지 않을까. 혹은 CMO에 있어서도 다른 빅파마와의 백신 계약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 좀 크게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갑자기 질문 드려도 다 대답을 해주시니까 자꾸 욕심나요. 저희가 이제 모시기 전에 항상 보고서를 다 보거든요. 근데 JW 중해제약 목표가 상향하셨고 맞아요. 지금 그 가격에 근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중해제약 같은 경우 원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엄청났어요. 제약사기는 하지만 매년 영업이 거의 2배씩 올랐던 회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이 정도인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도 있고 그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 10개 중에 2개를 라이선스 아웃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유효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그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아토피 치료제가 하나 있는데 그 아토피 치료제도 올해 임상 이상이 끝나게 되면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한 번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된다면 목표 주가를 한 번 더 상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탈모 치료제와 통풍 치료제도 임상 데이터 오픈이 한 번 더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는 전임상이 끝나게 되면 라이선스 아웃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JW 중해제약이 자체의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발굴한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은 전임상 때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네. 궁금했던 질문 아낌없이 저희 했고요. 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강하나 연구원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